4.3.2 간접적 재결합 포획. 주기율표의 사족 반도체와 일부 화합물에서는 직접적인 전자, 정홀 재결합의 확률이 매우 낮으며 재결합 중에 실리콘 및 저만륨과 같은 물질은 그 에너지 대역 간극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에너지 대역 간극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매우 약해서 예민한 장치로만 검출할 수 있습니다. 간접형 물질에서 대다수의 재결합 현상은 대역 간극 내에 있는 재결합 준위 리콤비네이션 레벨을 경유하여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결합하는 전자가 상실하는 에너지는 보통 광자의 방출보다는 격자의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반도체 내의 어떠한 불순물이나 격자 결함도 한 가지 형태의 캐리어를 받아들이고 이어서 반대 형태의 캐리어를 포획하여 그 전자 홀 쌍이 소실되게 할 수 있으며 재결합 중심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예로 들어 평형 상태에서 EF보다 아래에 있는 ER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자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EF 즉 페르미 준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절대온도 0K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100%인 에너지 준위라고 했으니까 이 에너지 준위 밑으로는 전자가 꽉 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EF 아래에 있는 ER 이것을 재결합 준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결합 준위 전자가 꽉 차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과잉 전자와 홀이 생기면 각 EHP는 두 가지 단계에 의해서 ER 즉 재결합 준위에서 재결합하게 됩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A 과정을 홀의 포획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가전자 대역에 있던 홀이 재결합 준위로 간다는 거죠. 즉 재결합 준위에서 포획된다는 거죠. 얼핏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홀이라는 것은 전자가 빠진 빈 자리를 홀이라고 하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즉 ER에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ER에 있던 전자가 EV로 에너지를 잃어서 EV로 오게 되면 그때 ER에는 빈자리가 하나 생기겠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편하겠죠. 어쨌든 먼저 홀의 포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2R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가 있으니까 가전 전도대역에 있던 전자가 재결합하기 위해서 2R에 있는 빈자리로 오겠죠. 이것이 전자의 포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ER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홀의 포획과 전자의 포획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재결합 중심은 평형 상태에서는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합 과정의 첫 번째 현상이 그렇죠. A번의 경우 즉 홀의 포획이 되겠죠. 홀의 포획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ER의 전자가 EV로 에너지를 잃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은 ER에 있는 전자가 가전자 대역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 후에는 재결합 준위에 빈 재결합 준위를 남겨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홀이 포획될 때 에너지를 격자의 열로서 주게 됩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전도대역의 전자가 ER에 있는 빈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때도 즉 B번의 과정일 때도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들 현상이 둘 다 발생하면 재결합 중심은 즉 이거는 ER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거의 원래 상태 즉 전자로 충만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EHP 하나가 소실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의 EHP 재결합이 생기고 재결합 중심은 홀을 포획하는 또 다른 재결합 현상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간접적인 재결합으로부터 생기는 캐리어의 수명은 각 형태의 캐리어 포획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결합의 경우보다 약간 더 복잡하게 됩니다. 특히 포획된 캐리어가 반대 형태의 캐리어를 포획한 일이 생기기 전에 열적으로 다시 역이 되어 그가 있던 원래의 대역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재결합이 종종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를 들면 이 전자의 ER에서 전자가 포획되는 것이 ER에서 홀이 포획된 후 즉시 ER에서 전자가 포획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홀은 열적으로 제역이 되어 그 얘기는
홀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전자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겠죠. ER로 가전자 대역으로 홀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는 가전자 대역의 전자를 재결합 준에 있는 빈 에너지 상태로 상승시키는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 과정은 재결합 과정이 완결되기 전에 다시 홀을 포획해야 하므로 재결합이 지연되게 됩니다. 캐리어가 일시적으로 재결합 중심에 포획되고 재결합을 일으키지 않고 재역이 될 경우에는 이 과정을 종종 일시적 포획이라고 합니다. temporary trapping 이라고 합니다. 한 형식의 캐리어를 포획한 후 그 다음에 생길 가장 확률이 높은 사건이 재여기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그 불순물 또는 결정결함의 중심을 포획 중심, 즉 트래핑 센터 또는 단순히 포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트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R에서 재결합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전자가 EV로 이렇게 재역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자가 EV로가 아니고 홀이, 그렇죠, 전자가 EV로 재역이 되는 경우, 그때 재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트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길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이 반대 형식의 캐리어를 포획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ER을 재결합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은 제2의 캐리어를 포획하기에 앞서 처음 캐리어가 붙잡혀 있는 평균 시간에 따라 느리게도 빠르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대역 간극 속 깊이 위치한 포획 준위는 한쪽 에너지 대역 가까이 위치하는 준위보다는 포획한 캐리어를 늦게 놓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전도대역 가까이 있는 준위로부터 전자를 재역이 시키는 데 소요되는 것보다 대역 간극 중앙 부근의 중심으로부터 전도대역으로 포획한 전자를 재역시키는데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로부터 연유된 것입니다. 반도체의 불순물 준위의 예로서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를 나타낸 건데, 실리콘 밴드갭 내에 여러가지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에 불순물, 어떤 불순물을 도핑하냐에 따라서 그 불순물들이 위치할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첨자는 그 불순물이 이온화 되었을 때 양인가, 이게 양이면 플러스면 도너겠죠. 이게 도너 이온, 또 음이면 억셉터 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부 불순물은 에너지 대역 간극에서 여러 개의 준위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징크, 아연 같은 경우에는 가전자 대역의 위쪽으로 0.31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또 대역 간극 중앙 부근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제2의 준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아연 불순물 원자는 이 반도체로부터 두 개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준위에, 또 하나는 높은 준위에 불순물 준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결 재결합을 할 때 이 불순물을 도핑해서 어떤 실리콘 반도체 내에 에너지 대역 내의 밴드갭 내에 재결합 준위를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간에 오면 재결합 하는데 빠른 캐리어 타임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ER의 역할에 따라서 트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리콤비네이션 센터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그 재결합 중심, 이 ER을 재결합 중심이라고 한다면, ER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A번과 B번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즉 ER이 꽉 전자로 처음에 꽉 채워져 있죠. 왜냐하면 EF가 ER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ER에는, 즉 재결합 준위에는 전자가 꽉 차 있는데, 이 재결합 준위에 있던 전자가 EV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위치는 EV니까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홀이 ER에 포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ER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서 빈 공간, 즉 홀이 생기게 됩니다. ER에 생기게 되니까 EC에 있던 전자가 ER로 올 수 있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R에서 전자와 홀이 재결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이 ER을 재결합 중심이라고 하고, 전자가 ER에 있던 전자가 EV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EC에 있던 전자가 ER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EV에 있던 전자가 다시 ER로 가게 되면 그때는 재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ER을 트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3.3 정상 상태의 캐리어 생성 의사 페르미주니. 앞의 검토에서는 과잉 EHP 집단의 과도적인 감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재결합 메커니즘이 열적 상태에 있는 시료나 정상 상태에서 EHP 발생, 즉 재결합의 평형에 있어서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평형 상태에 있는 반도체는 어떠한 비율로 EHP 열적 생성을 겪게 되는데, 그 비율이 앞에서 배웠듯이 생성은 온도에 따라서 이런 비율로 EHP 열적 생성을 겪게 됩니다. 이 생성은 재결합 비율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생성되면 이제 재결합이 되니까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캐리어의 평형 농도 N0, P0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GT는 재결합 비율 하고 평형 농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 재결합 비율에다가 Ni 제곱은 N0 P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평형 비율의 균형에는 대역과 대역 사이에서의 캐리어 생성과 같이 결정결함 중심으로부터 생기는 캐리어의 생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빛이 시루에 조사되면 광학적 캐리어의 생성률, 그러니까 옵틱에 의한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으로 GOP 이렇게 썼습니다. 정상적인 빛이 시료에 조사되면 광학적 캐리어의 생성률 GOP가 열적 생성에 첨가될 것이며, 캐리어 농도 N과 P는 새로운 정상 상태의 값이 커질 것입니다. 이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의 균형은 평형 상태에서의 캐리어 농도와 평형 상태 값으로부터의 편차 델타 M 및 델타 P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다가 빛이 시류에 비춰지면 그때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생성률이 이때는 GT 플러스 GO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평형 상태에서의 생성률이고, 얘는 빛을 받아서 생성된 과잉 캐리어가 되겠죠. 생성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알파 재결합률에다가 NP, 이렇게 N0 P0에 빛이 비춰져서 생긴 캐리어를 다 포함한 표현으로 NP 이렇게 썼죠. 이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알파 R N은 뭐냐? N0 비추기 전에 원래 평형 상태의 전자의 농도에다가 빛을 비춰서 생긴 과잉 전자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P는 P0 평형 상태의 홀 농도에다가 과잉 홀 농도, 빛을 비춰줘서 생긴 홀,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만 포획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델타 N과 델타 P, 즉 과잉 전자 홀은 같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어떤 경우냐면 정상 상태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만 포획이 생기지 않는 경우, 즉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항목이 이걸 이제 다시 쓰면 G T 플러스 G O P는 알파 R 재결합률 평형 상태 이 전자 홀농도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 R N0 플러스 P0 델타 N 플러스 델타 N 스퀘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기인데 델타 N 델타 P니까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델타 N 스퀘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항은 그렇죠, 이거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열적 생성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델타 N 스퀘어, 그 과잉 캐리어가 적게 생긴다면, 이런 것들이 적게 생긴다면 이것은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GOP에 대해서만 쓰면 빛이 비춰졌을 때 생긴 생성률, 캐리어의 생성률은 GOP는 알파 R N0 플러스 P0 델타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우 N 분의 델타 N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타우 N 분의 1이 이거죠. 그래서 과잉 캐리어 농도는 즉
델타 N 과잉 캐리어 농도 델타 N 델타 P는 결국은 이거는 타우 N 곱하기 GOP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